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극비 기술 유출. 2. 배신자 폭로. 3. 처벌 계획이 시작됩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스코프를 통해 바라본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요. 미군 관계자들은 눈앞에서 보여진 결과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유도무기 기술을 독자적으로 완성했기 때문인데요. 성능마저도 미국이 기대했던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심지어 개발 계획은 미군이 처음 참여했다가 나중에 포기한 사업이라 한국이 독자적으로 완성할 것으로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보란듯이 성공해낸 것인데요. 미국조차 보유하지 못한 기술에 경악한 이 무기는 한국산 2.75인치 유도로켓 비공으로 국내 개발 유도무기 최초로 미국이 주관한 시험평가에서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주관한 해외 리지엄 FT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동맹국의 우수 장비, 미 기술을 시험평가하는 미 국방부 시험평가 프로그램을 지칭하는데요. 미국의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선 이 평가를 꼭 통과해야 합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방산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유럽에서도 꼭 FCT를 통과해야만 미국의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것인데요. 까다롭기로 소문난 이 FCT에서 한국 독자 기술로 개발한 비공이 높은 성적을 거둔 것입니다. 비공은 해상이동 표적에 대응하고자 국방과학연구 소웨드가 2016년에 개발 완료한 2.75인치 유도 로켓을 말하는데요. 로켓 안에 유도 조종 장치를 탑재하고 있어 표적을 정밀 파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공에는 발사 후 망각 파이어 앤 포켓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가장 발전된 미사일 기술입니다. 움직이는 표적 10개를 쏘아서 맞추는 시험을 실시했고 천궁은 10발 모두 타격에 성공해 만점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 아픈 결과라 할 수 있는데요. 애초부터 비공 개발에는 미국이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9.11 테러 직후 중동과의 전쟁에 돌입했던 미군은 원래 헬파이어 미사일을 비롯한 고가의 장비를 사용해 전투를 치르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전쟁에 들어간 직후 잘못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원래 러시아를 비롯한 대형 국가와의 전투를 상정해 제작된 미사일들이라 하나같이 비싼 제품들이었는데요. 하나당 억 단위가 넘어가는 비싼 무기라 운영하는 것은 물론 소모하는 데 있어 막대한 비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중동과의 전투에서 드러났는데요. 게릴라전으로 치러지는 중동 전쟁의 특성상 비싼 무기를 함부로 난사했다가 비용에 있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를 알 수 있었던 것이 예멘에 정박 중이던 미 해군 구축함 코레 소형 보트가 접근해 자살 공격한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17명이 사망한 자살 공격 때문에 해군 구축함 하단부가 부시져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미사일로 제압하면 쉬울 것이라 계산했던 미군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것인데요. 자살 공격으로도 비싼 구축함을 완전히 애물단지로 만들어버리는 발상에 미군 역시 새롭게 전략을 구상해야 했습니다. 당면과제는 싼 로켓을 사용해 최대한 많은 수의 적을 쓸어버릴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때 미국이 생각한 것은 각산 2.75인치 로켓의 유도장치를 달아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자 미국은 파트너를 물색했는데요. 이때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도 북한군이 호버크래프트를 이용한 상륙 위험이 있어서 이해관계가 맞아서 MOU를 맺고 공동 개발에 들어가는데요. 한국은 최대한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 연구에 들어갔고 로기르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비공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상에 배치해서 타격하는 용도 외에도 헬기에 실어서 공격하는 용도로도 개발되었던 비공은 여러 경공격기에 적용 가능할 수 있게 무게와 개수면에서 개량을 거듭했는데요. 적극적이었던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파트너였던 미국 해군은 개발에 의욕을 보이지 않더니 결국에는 손을 매기로 마음먹고 개발을 중지했는데요. 한국은 나름대로 급박한 상황이었기에 지속적으로 개발에 손을 댔습니다. 결국 이를 극복하고 지상발사형 비공이 개발되어 2차례 추가 시험 모두 무인표적 격파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성 측면에서도 포격 명중률이 높았고 비용 역시 저렴했기에 국방부는 운용 적합 판정을 내려 북한 대치 지역에 이를 배치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뼈아픈 실책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개발에 끝까지 참여했다면 기술을 이전받아 비공과 비슷한 재원의 미사일들을 생산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비공은 오로지 한국만이 알고 있는 독자 기술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미국에도 없는 기술을 한국은 보유하게 된 셈인데요. 특히 미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산발적 게릴라 침입의 비공은 탁월한 제압 능력이 있어 미국 입장에서는 싸게 운용할 수 있는 무기를 놓치게 된 셈입니다. 비공은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은 물건이고 저강도 전투에 있어
효과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대테러리스트 제압작전, 해적 제압작전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제 몫을 다할 수 있습니다. 최근 소말리아 해적들이 사라지면서 해적들 대부분이 서아프리카 등지로 몰려가 해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 세계 해적 선원 납치 사건 중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이 전체의 96.3%를 차지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인근 해역에서만 35건의 해적 사고와 62명의 선원 납치가 발생해 서아프리카 등지를 이용하는 국가들의 골머리를 앓게 하는 것입니다. 평화유지군을 비롯해 각 국가의 해군 함정들이 해적 소탕에 힘을 쏟고 있지만 별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무엇보다 가성비 면에서 해적 소탕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게 이를 감수하고 해적을 소탕하는 것에는 어떤 국가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인데요. 만일 한국에서 비공을 수출한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산 가격 기준 한 발에 4천만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 가격이라 부담 없이 화력을 집중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사 후 완각 기술까지 탑재되어 있어 해적들에게 핀포인트 저격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매력적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비공의 장점을 알아보고 한국 정부를 통해 문의를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 것 같던 비공의 수출에 제동이 걸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비공의 기술을 눈여겨본 다른 국가의 스파이 짓인데요. UAE가 비공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관련 기술자를 빼돌리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국방연구소에서 퇴직한 직원이 UAE의 칼리파 대학 부설 연구소에 취업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루머로 UAE에서 한국 연구원들을 빼돌린다는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것이 실제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밀유도 무기를 연구하는 연구원을 UAE가 접촉한 것인데요. 우리 수사기관과 국방과학연구소는 비공의 핵심 기술인 여러 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비공의 탐색기, 즉 시커 기술이 유출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비공의 시커 기술에 대해 수저원 가치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비공의 시커 기술을 확장, 발전시키면 다른 미사일도 쉽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막이나 해양 지역에서도 발군의 성능을 자랑하는 비공에게 UAE 기술이 넘어가게 된다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주요 수출처를 잃어버리게 되는 뼈아픈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UAE와 군사교류와 무기 수출에 대해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스파이짓은 그저 배신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기술 유출 용의자의 개인 컴퓨터를 압수수색한 결과 UAE 칼리파 대학 신체검사 서류와 UAE 이민 서류 등이 발견됐고 그 외에도 용의자가 현재 UAE 칼리파 대학 부설 연구소에 이직한 명확한 증거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경찰 등에 대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9년 국방과학연구소 제1본부에 근무하던 용의자는 아내가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연구소를 중도 퇴사했는데요. 그런데 이 연구원은 미국이 아닌 UAE 현지 칼리파 대학 부설 연구소에 취업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UAE 정부가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형태로 키우려는 곳으로 알려진 곳이죠. 더 심각한 것은 국방연구소에 일했던 핵심 기술 인원이 빠져나가면서 이 기술의 인수인계 과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후속 연구에도 지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비공의 기술 개발이 멈춰 있다는 소리나 다름없는데요. 이는 정부의 잘못도 있다고 받아들습니다. 전부터 UAE는 우리나라의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기관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정부는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하여 송영무 전 국방장관은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국방과학연구소에 퇴직자들을 데려다 쓰라고 우리가 UAE 측에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여석주 전 국방정책실장 후 UAE가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기관을 갖고 싶어 했지만 설립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국방 RD를 어떻게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자리를 알선해주면서 군사 동맹을 돈독히 하려는 것이었지만 결과는 국내 개발 기술 유출로 이어졌고 그 피해는 수조 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연구진의 퇴직 후 해외 재취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요. 거의 모든 방위산업 사업이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방산업 연구진들도 나라와 국민들의 혈세를 생각한다면 퇴직할 때 가벼운 손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십시오. 최근 전 세계에서 UAE 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운용되는 UAM의 경우 수직 이착륙 기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특히나 수직 이착륙 비행체 UAM에 대한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앞서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는 대한항공과 수직 이착륙 무인기 공동 개발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결과 활주로 없이 해상 함정에서 뜨는 수직 이착륙 무인기를 개발해 공개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착륙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임무 수행이 가능한 수직 이착륙 무인기에 대한 소요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죠. 대한항공 역시 지난 2022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 참가해 첨단 무인기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며 많은 고객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최근에는 국방과 학연구소와 손잡고 스텔스 수직 착륙 등 무인 편대기 기술 개발에 앞장서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 대표 기업 한국항공우주산업 또한 2022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서 차세대 국산 항공기들을 공개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특히나 자체 개발할 수직 이착륙 비행체 UAE 현상이 공개되며 큰 화제가 됐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무인 항공기로 꼽히는 미국과 러시아 등의 모델은 그 날개 길이만 20-30m 정도로 공개 당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한국에서 개발 중인 모델은 날개 길이가 그보다 더 늘어나 30m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며 미국마저 놀라게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무인기는 이륙 시 발사대가 필요하며 착륙 시 후크 제동 장치를 사용한다 해도 일정 길이 이상의 활주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사대가 진입하기 어려운 지대에서는 운용하기가 힘들어 이 착륙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직이 착륙 무인기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 많아 활주로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수직 이착륙 능력을 보유한 차기 무인 항공기 사업을 국내 연구 개발 사업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수직 이착륙 무인 항공기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1조 3천억을 들여 2022년, 2023년까지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러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현재 국제과제에 참여 중인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는 대한항공과 수직이 착륙 무인기 공동 개발 사업 협약을 체결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양사는 해당 협약으로 기존 고정익형 항공기의 물리적 제약과 멀티콥터형 소형 드론이 제한적인 운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수직 이착륙형 무인 항공기 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 육성에 함께 힘쓰고 있죠. 한 관계자는 협약으로 최근 도시명항공교통과 무인항공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수직 이착륙기 체계 개발 부문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그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베셀과 대한항공의 차세대 수직 이착륙 무인기를 공동 개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베셀은 전 거래일보다 9% 이상 오른 가격으로 거래됐습니다. 많은 이들의 기대에 힘입어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활주로 없이 해상 함정에서 뜨는 수직이 착륙 무인기를 공개했습니다.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22 국제해양안전대전에서 해당 수직이 착륙 무인기를 선보였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진행한 무인 항공기 기반 해양안전, 불법 수산생태계 관리 기술 개발 국책 사업에 맞춰 추진됐습니다. 그로 인해 해당 무인기는 해양안전, 불법 감시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죠.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는 함정 탑재형 무인기의 실제 테스트 중 시제기와 지상 통제 시스템을 전시했는데요. 김치붕 베셀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연말까지 개발 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국내의 미래 무인비행체 산업에 발전된 개발 지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완성차 업체들까지 도시명항공교통 UAE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점을 위해 뛰어들고 있는데요. 특히나 대한항공은 보잉, 프렛 앤 휘트니 등 글로벌 항공업체들과의 네트워크 사업 경험이 풍부합니다. 대한항공은 1978년부터 미군 창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전투기 수송기 헬기 창정비 및 개조 사업을 해오고 있죠. 여객운 수업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방산 시장에서도 뼈가 굵은 기업입니다. 대한항공은 2022 드론쇼 코리아에서 중고도 무인기, 실물 기체와 수직 이착륙형 정찰용 무인기, 다목적 하이브리드 드론, 인스펙션 드론 및 도시망 공모빌리티 웨이인 등 다양한 무인 플랫폼을 선보이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은 지난 6월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 개발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 개발에 나섰는데요. 대한항공은 그동안 축적한 저피탄 무인기 분야의 기술력을 고도화해 미래 스텔스 무인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저피탄 무인기는 유인 전투기와 편대를 이루어 유무인 복합체계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통상 유인기 1대당 무인기 3-4대가 편대를 구성해 유인기를 지원 및 호위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유인 전투기가 적진을 침투하기에 앞서 무인기를 이용하여 적과 먼저 전투를 하거나 정찰 임무를 수행해 조종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급작스러운 전장 상황 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미래 기술인
유무인 복합편대기, 군집 제어, 가열 임무 수행 등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해 최첨단 무인기 시장을 선도하는 것이 대한항공의 목표라고 하죠. 대한항공 역시 지난 2022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 참가해 첨단 무인기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대한항공은 저피탄 무인기, 무인 편대기, 수직이 착륙 무인기, 하이브리드 드론 등 무인기 관련 다양한 제품과 첨단 기술을 공개했는데요. 특히나 수직이 착륙 무인기는 회전익기의 수직이 착륙 기능과 고정익기의 고속비행이라는 장점을 결합한 복합형 비행체 기술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분해와 조립이 간편하다. 차량에 여러 대를 탑재하여 이동할 수 있어 기동성이 높다. 야전 운영에 최적화됐다는 등 좋은 평가가 이어졌죠. 뜨거운 관심을 받은 대한항공 측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K방산의 주역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우주종합기업으로 국가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 포부에 걸맞게 대한항공은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와 손잡고 스텔스 수직이 착륙 등 무인 편대기 기술 개발에 앞장서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대한항공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되는 저피탄 무인 편대기 개발 과제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저피탄 무인 편대기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의 미래도전 국방기술과제 중 하나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개발되는 기술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11월부터 무인 편대기 기술 개발에 착수해 기본 설계를 마쳤으며 대한항공은 상세 설계 단계부터 호흡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 대표 기업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또한 2022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서 차세대 국산 항공기들을 소개하며 많은 고객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카이는 미래전의 핵심이 될 회전익, 고정익, UAM 등을 전시했는데요. 특히나 민군 겸용 플랫폼으로 자체 개발할 수직 이착륙 비행체 UAM 형상을 공개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공개된 순직 이착륙 비행체 UAM 형상은 카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할 예정으로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수직 이착륙 비행체입니다. 현재 자체 R&D 투자를 통해 축소기 선행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 초비행 시험까지 완료될 예정이죠. 이후 2025년까지 분산전기 추진과 소음 등 UAM 특화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9년까지 UAM 독자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카이는 국산 전투기와 헬기, 무인기를 개발 제작하면서 UAM 개발에 필요한 기술 중 약 70%에 해당하는 기술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도심에서 운용되는 UAM의 경우 수직이 착륙 기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수직이 착륙 비행체 UAM 형상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UAM은 향후 민간뿐만 아니라 군간의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카이의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될 UAM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내 유일의 항공기 체계 종합업체인 카이가 중심이 되고 정부 차원의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육성을 통해 기술 종속 없는 국내 기술 기반이 국방 UAM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강부영 카이 사장 역시 자주 국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고부가 가치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앞으로의 개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카이는 지난 30여 년 동안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무인기 개발과 양산을 선도해왔습니다. 1991년 한국군 최초의 국산 무인기인 알크100이 송골매를 시작으로 차기 군단 무인기와 무인전투기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죠. 한편 한국에서 개발 중인 수직 이착륙 무인기는 그 날개 길이로 매우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현재 세계 최고의 무인 항공기로 꼽히는 미국의 MQ-9의 날개 길이는 20m, 러시아의 알티우스 U의 날개 길이는 30m로 그 거대한 길이로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를 뛰어넘는 30m 이상의 날개를 가진 모델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나 여러 방면에서 미국의 MQ-9를 훌쩍 뛰어넘어 차세대 수직 이착륙 무인기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이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죠. 한국 반도체 산업을 고사시키려던 미국이 삼성의 대반격에 큰 충격을 받고 있어 화제입니다. 이는 외신에서도 크게 부각되며 바이든 정부의 진짜 의도까지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미국마저 크게 놀라게 한 삼성의 폭탄 발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니케이 아시아는 미국이 한국 기업에게 준 1년간의 수출 통제 면제 조치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중국 사업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특히 외신들은 인텔이 랜드 사업을 SK 하이닉스에 넘긴 후 나온 조치라는 접을 들어 미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인텔은 6조 원을 들어 중국 다른 공장을 랜드 전용으로 전환했었고 그 후
2020년 매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를 인수했던 곳은 SK하이닉스로 무려 90억 달러에 매입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매입가였던 80억 달러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하이닉스는 인텔 점유율 11%를 흡수해 총 23% 점유율로 일본 키옥시아를 뛰어넘어 단숨에 2위로 도약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중국 정부 또한 작년 말 SK하이닉스의 인텔 랜드 사업부 인수를 최종 승인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인수가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갑자기 수출 통제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한다고 통보했지만 이는 인텔 랜드 사업이 SK하이닉스에게 완전히 인수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행동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직 20억 달러 잔액과 인력 및 기술에 대한 인수인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1년 면제 대상에는 인텔이 하이닉스에 넘겼던 중국 다른 공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텔은 13일 자사 공식 트위터에 해당 내용을 직접 밝혔고 잘 떠넘겼다는 식의 안도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인텔 CEO 또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가 지정학적으로 불가피한 내용이라며 한국 기업이 포함된 수출 통제를 더욱 부추기는 발언을 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공장은 전체 낸드 플래시 생산량의 40%를 담당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 우시 공장은 전체 디램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텔 랜드 사업까지 인수한 상황에서 미국이 결정타를 먹인 것입니다. 1년 유예 또한 업체들에게 영향이 올까 선택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행동은 미국의 또 다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세계 3위 메모리 제조업체 마이크론을 키우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달리 중국 생산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것이죠. 중국 시안에 테스트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제조 공장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10월 4일 마이크론이 미국 본토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선언을 했고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는 그로부터 3일도 걸리지 않아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는 양쯔 메모리와 IMTC 등 중국 업체를 견제하겠다는 명목이지만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마저 좌지우지하려는 의도로 포위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20년에 걸쳐 뉴욕에 1천억 달러 142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단계적으로 자사 생산량의 40%를 미국에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마이크론 뉴욕 주부지는 미식 축구장 40개에 해당하는 너피입니다. 워싱턴의 기업 관계자는 미국은 결코 한국 기업 쪽으로 중국을 제재하지 않는다며 결국 중국을 핑계로 한국까지 견제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반도체법에 따라 초기 투자금의 절반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한 축인 낸드 플래시에서 마이크론의 공세가 거센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날개를 탈아준 것입니다. 마이크론은 지난 7월 세계 최초로 232단 낸드 플래시 양산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곧바로 238단을 공개하면서 가까스로 재역전에 성공했지만 언제든 뒤집힐 정도로 박빙의 승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은 10나노 5세대 디램 양산도 준비하고 있어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둘 다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최근 마이크론을 찾아 대규모 투자 계획에 대해 미국의 승리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의 연구개발센터를 두고 주로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의 공장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을 선택했던 이유는 지원금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딜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1990년대만 해도 전 세계 반도체 칩 제조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37%였는데 이것은 12%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에 인텔 파운드리가 마이크론 메모리를 적극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회사 제품을 자국 업체들이 적극 구매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을 밀어내고 자신들이 팔겠다는 전략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미국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영업기밀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핵심 정보가 인텔과 마이크론 등에 흘러갔을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일본과도 합심해 한국 업체들 추격하고 있습니다. 일본 반도체 업체 키옥시아의 도시바 메모리는 미국 웨스턴 디지털과 공통으로 총 10조 원 규모의 새 반도체 공장을 일본 북부에 건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랜드 생산량을 2배로 늘리고 162단까지 성능을 올리려는 중입니다. 1차로 2,700억엔을 투자해 3차원 플래시 메모리를 양산할 계획인데 이 중 3분의 1인 980억엔 정도는 일본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반도체 기금 6천여엔에서 지원금을 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키옥시아가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항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키옥시아 또한 중국 내 공장이 없어 미국 수출 통제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도 일본 히로시마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최대 4,600억 원 정도를 지원받아 디램을 양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즉 대다수가 1년에서 2년 사이에 공장이 지어지게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도 이 시기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협공에도 삼성전자는 마이크론과 키옥시아의 정면 승부를 걸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치킨 게임에 돌입했다는 분석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삼성은 최근 열린 컨퍼런스콜에서 인위적 감산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투자 계획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마이크론과 일본 키옥시아가 잇따라 감산 계획을 밝힌 것과도 대비되는 내용입니다. 미국 마이크론은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최근 디램과 낸드 플랫이 감산을 공식화했습니다. 하반기 생산량을 줄이고 내년 설비 투자 규모를 올해 대비 30% 삭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3분기부터 232단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이번 감산으로 176단 낸드 생산이 주를 이룰 것이란 분석입니다. 일본 키옥시아 또한 플래시 메모리 생산을 30% 줄인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내놓기로 한 162단 생산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공장 건설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케이신문이 보조금 지급 등으로 공급 과잉 문제가 터져 결국 자국 기업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토로를 했을 정도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라인을 멈추면 제품이 나오기까지 6개월이 걸리게 한번 감산을 진행하면 기회가 왔을 때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과거 치킨 게임처럼 삼성의 승리가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전자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반도체 하락기 때 공격적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2007년 당시 약 7달러에 육박했던 디램 가격은 0.5달러까지 떨어졌고 2009년 독일의 디램 반도체 업체 키몬다가 파산했죠. 그 후 잠시 평화가 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2010년 일본과 대만 기업들이 다시 설비 투자와 중산에 나서 2차전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012년 일본의 유일한 디램 업체 엘피다가 무너져 내렸죠. 일본 정부가 긴급하게 자금을 수혈해 회생시켰지만 2차 전쟁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현재 엘피다는 디램 산이 업체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돼 있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는 디램에서 42% 점유율로 1위에 올랐으며 낸드에서도 33% 점유율로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을 토대로 원가 경쟁력에서 우위 있다 보니 다른 업체들이 적자를 내도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승리의 여인이 되고 있습니다. 디램 반도체 이율은 경쟁사 대비 50%포인트나 높은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원가 절감폭이 경쟁사 대비 3배 이상 확대돼 디램 마진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분기 낸드 가격 급락으로 경쟁사는 적자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 외에도 모바일과 가전 등에서 수조 원대 수익을 내고 있어 치킨 게임이 벌어지면 삼성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태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한 자신감으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4조 원 투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설 투자액 48조 2천억 원 대비 12%나 많은 수준입니다. 삼성은 미국 내 발표에서도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초격차 기술력을 공헌하며 구체적인 양산 시기와 공정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선 1.4나노 카드를 꺼내 들며 업계를 놀라게 했죠.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시대를 열며 기술 우위를 확보한 데 이어 TSMC를 따돌리고 2027년 1.4나노까지 개발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쟁사들이 4세대 디램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초로 5세대 10나노급 메모리를 양산하고 낸드 부분에서도 2030년까지 1000단을 쌓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미국이 더 크게 놀란 것은 2025년 차량용 메모리 1위 달성 부분입니다. 마이크론이 4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에 정면 승부를 걸었기 때문이죠. 삼성전자는 2015년 차량용 메모리 시장에 첫 진입한 이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에 접어들면 자동차 한 대에 탑재되는 반도체는 수천 개로 늘어날 전망이라 마이크론이 장악했던 시장을 빼앗겠다는 전략입니다. 미국의 뒤통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확실한 경쟁력을 갖는 것입니다.